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6.17 대책을 내놨지만 7월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주택, 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12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일본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6.17 대책을 내놨지만 7월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1.12%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올 들어 3월까지 상승폭을 줄이다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4월과 5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등 영향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다시 올라 6월엔 0.13%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조사가 6월 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의 시세 변동이어서 6.17 대책 발효 직전의 거래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7.10 대책 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강남 4구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경기도는 GTX,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한 달 새 아파트값이 1.3% 뛰었습니다.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인천은 0.64% 오르며 전달보다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7월 전국의 아파트값도 전달보다 0.89% 오르며 2011년 4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32% 올랐고 서울은 0.29%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임대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최다를 기록했던 2월 13,661건에 비해 46%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진 겁니다. 국세청이 주택, 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2만 3천여 건의 아파트 가운데 소유주가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도 이 전체의 32%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 등을 검증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의 과세당국에 자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2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연간 가구 평균 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비율인 PIR이 12.13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PIR이 12.13이라는 것은 서울 시민이 월급을 지출하지 않고 계속 모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간이 12년가량 걸린다는 뜻입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PIR은 2018년 5.58, 지난해 5.85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규제가 풀리고 적용 분야가 문화와 제조, 교통, 또 의료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가상 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요즘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시대를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보고 16개 부처가 작년 8월부터 관련 기술 발전과 분야별 규제 이슈를 발굴했습니다. 이번 로드맵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미래 기술 발전 양상입니다. VR, AR 기술은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시청각을 넘어 더욱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응용 분야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엔터, 문화, 교육, 제조, 교통, 의료, 공공 등 6대 주요 분야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서비스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총 35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했으며 2029년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VR, AR 분야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위치 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 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 규제, 기술 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총 35건의 규제 중 불명확한 규제 12건, 가도기적 규제 16건으로 이를 해소 시 정부는 규제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 촬영기기에 대한 활용 규정은 있으나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 촬영기기의 활용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사생활 침해 예방 등을 고려한 이동형 영상 촬영기기의 허용 장소 등 합리적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번 VR, AR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발전 양상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네, 유동성이 끌어올린 증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올 1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주식시장 과열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연고점을 이미 경신을 했는데 네. 달러와 약세 흐름도 좀 있고요.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시장이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300선 부근까지 왔는데 평균이 2,300이지 바이오나 언택트 관련 주식은 체감하는 건 제 생각에는 한 4,000일 것 같고 철강이라든가 은행 같은 경우는 뭐 한 1,500 언저리일 것 같아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아주 뜨거운 영역과 그리고 아주 냉기가 있는 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2분기와 3분기 초보다는 그런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박스권을 벗어가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 2,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종합 주가 지수로 보면 그렇게 오를 수 있는 룸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에 또 챙겨봐야 할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도 상당하거든요. 코로나19도 여전한 상황이고 3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미국 대선도 있어요. 네. 변곡점이 좀 적지 않은데 하반기에 어떤 리스크 요인들 잘 챙겨봐야 할까요? 일단 8월 초까지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돈을 좀 많이 쓰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그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결렬이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잡음 없이 타협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지난 2016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든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처럼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세금 증세 같은 거 확실시 되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굉장히 괴팍한 대통령이긴 합니다만은 주주들에게 매우 좋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세금도 많이 낮춰주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좀 규제 리스크가 좀 대선 이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경기와 관련해서는 4분기 경제 지표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은 2분기 때 경제 지표가 그 선진국이 경제 활동을 멈췄기 때문에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경제 활동을 멈췄다가 재개하는 국면에서는 그게 V자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는 V자형 반등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은 4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더라도 경제 활동이 중단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긴 좀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금 주식시장의 랠리가 3분기 경제 지표의 반등까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4분기부터는 지표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도 3분기 중반부터는 지난 4월, 5월, 6월, 7월과 같은 속도로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외국인들 수급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줄기차게 한국 주식을 팔아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쇼핑에 좀 나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를 두고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본격적인 매수냐, 혹은 또 뭐 환율 메리트에 의한 거래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을 매수 기조 전환으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사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달러가 선진국 통화인 유로나 엔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우리 뭐 원달러 환율 1,200원 언저리에 있고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그닥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코로나 발병 이후로 우리 증시에서 20조 원 넘게 팔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시장을 개방한 게 1992년입니다. 주식시장 개방 이후로 가장 강도 높게 팔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이미 좀 한국 주식이나 신흥국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이 팔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는데 비중을 줄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대단한 상황의 변화라기보다 많이 판 데 따른 기저효과로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서거나 적어도 금년 상반기와 같은 그런 식의 주식 매도의 가능성은 저는 낮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화두가 된 업종이라고 하면 뭐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어요. 뭐 연일 시총상위 종목 꿰차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성장성에만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하반기 K바이오 열풍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비싸졌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최근만 오른 게 아니고 2015년에도 굉장히 열풍이 있었고 네. 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성장이 있는 산업이나 그런 종목들을 찾고 그런 꿈이 투영이 되는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경기가 나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부 진단업체를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뭐 바뀐 게 있나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앞서는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바이오 주가는 뭐 최근 수년간 올랐습니다만은 2015년 고점 이후 꺾일 때의 모습, 또 2017년 고점 이후에 꺾일 때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진폭이 큽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의 끝을 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변동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예상이 되는 굉장히 조금 먼 미래의 가치까지도 주가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언택트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상반기에 빼놓고 갈 수 없는 키워드가 사실 또 언택트 관련 종목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언택트는 실적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잘 갖춰져 있다 뭐 이런 평가는 나오는데 역시나 가격대는 조금 높은 네, 비싼 수준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고 또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도 이게 키 맞추기인지 같이 올라오는 성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종 봐야 하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반기 좀 꼽아주실 만한 업종, 유망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언택트 관련 주식은 실제로 코로나 발병 이후로 우리의 경제 활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면서 뭔가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언택트 관련 주식은 비싸긴 한데 네. 한국 언택트만 비싼 게 아니고요. 뭐 넷플릭스, 아마존 다 비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언택트 관련 주식도 PER이 50배 전후한데 네. 결국 투자자들의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 믿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잘 버텨주면 다른 나라의 기술주들도 올라가는 거니까 나스닥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대선 전후한 국면이 조금은 방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룡이 돼버렸죠. 아무렇지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주도성을 가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7월 후반에 좀 오른 건 사실이지만 조금 찜찜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이것이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땐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가 가장 조금 그래도 연속성을 가지고 올랐던 게 5월 말 6월 초인데요. 그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0.6에서 0.9까지 올라가면서 뭔가 경기에 대한 기대를 투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자율은 안 오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순 순환매 이상의 뭔가 시장이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투자자들이 너무 빠른 피드백을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기다려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지루하지만 좀 배당 관련 주식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배당 관련 주식들도 한번 좀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반기 대응 전략 이렇게 좀 가져가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4, 5, 6월은 매우 예외적인 장입니다. 10년 만에 아주 큰 장이 섰는데 그런 식의 어떤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흐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에서 지금 모든 주식들이 대체로 비쌉니다. 네. 싼 거는 너무 장래성이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골라보시고 또 투자의 배당은 정말 중요합니다. 배당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일본이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한 조치는 WTO에서 다뤄지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 해결지구 2차 회의 자리에서 미국 대표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핵심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여러 WTO 회원국들이 각 국가의 안보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몰두하고 있고 이런 소송의 급증은 WTO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표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무역 보복이 아닌 안보상 조치라는 일본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일이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로 갈등을 빚을 때 미국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발언만 놓고 봐서는 미국이 일본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맥주의 종류와 가격, 또 도수에 무관하게 출고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법이 도입되며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맥주 전문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연 30%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맥주 시장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 문다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주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맥주 전문 컨퍼런스 코리아 인터내셔널 비어 컨퍼런스 2020에서 주류 전문가들은 한국 수제 맥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미국 BA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크래프트 맥주의 수입에서 전 세계 2위 국가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한국 맥주 산업이,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성장률이 20%에서 30% 정도 될 정도로 이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간 수제 맥주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유흥시장이 지난 2015년에서 2018년 평균 성장률 31.2%에서 지난해 10.9%로
급격한 정체를 보인 반면 편의점 등 소매 채널에서의 수제 맥주 판매는 크게 늘어났다며 시장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에 수제 맥주 시장은 한 800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장의 특징은 여태까지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그런 펍이나 레스토랑에서의 판매보다는 소매 시장 위주로 수제 맥주가 성장하고 있다. 한 3천억 중에 70% 정도는 소매 채널, 즉 펍,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의 판매가 될 테고 나머지는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에서의 판매가 차지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 종량세 전환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제 맥주 시장에 판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주의 종류와 가격, 도수와 무관하게 출고량 기준으로 리터당 830.3원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시행되며 500ml 캔의 경우 주세가 500원에서 600원가량 줄어든 상황. 이를 기반으로 수제 맥주의 출고가 인하가 가능해지며 수제 맥주 대중화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수제 맥주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0%씩 성장해 오는 2024년 3천억 원 규모로 전체 맥주 시장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홈술과 혼술 문화 확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회식 감소로 음주 문화가 변화하며 수제 맥주 시장의 성장은 소매 시장이 견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맥주 회사들이 음식점, 술집 등 유흥시장과 편의점, 마트와 같은 소매 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문객들의 숫자는 여전히 좀 저조할 걸로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 시장이라던가 스마트 오더라던가 좀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업체들이 개발해서 살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는 좀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 정론지로 태어난 서울경제신문의 창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서울경제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나가는 지금 균형 있는 시선으로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온 서울경제신문의 역할이 더욱 소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식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서울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경제지 서울경제신문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1960년 창간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경제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민 서울경제 대표이사 회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해 미국에서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습니다. 장 회장은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의 조언자와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백상 장기영 선생의 창간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현재의 역경을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고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여론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백상 선생이 원칙으로 삼았던 춘추 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한 자세를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울경제는 1960, 또 70년대 우리나라 대표 경제 교과서로서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신근무 시대 폐간의 아픔도 겪었지만 당당히 복간해 IMF 외환위기의 조기 졸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종합 미디어 시대 진화를 위해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서울경제는 1960년 창간 당시 경제의 안정과 부흥을 통한 국민 경제의 자립화를 긴급 과업으로 내걸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우리나라 경제 저널리즘의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창간 후부터 100회에 걸쳐 연재된 경제 백서와 1960, 70년대의 경제교실은 독자들의 경제 교과서였습니다. 당시 서울경제는 경제지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독보적인 경제 정론지로 우리나라 경제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살아있는 언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고의 신문이었습니다. 창간 이후에 서울경제는 경제 교과서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강행으로 폐간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8년 만에 당당히 복간한 서울경제는 외환위기 직후 전국민 주식 갖기 운동을 펼쳐 IMF 외환위기의 조기 졸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2007년 무협TV를 인수해 지금의 서울경제TV를 출범시켰습니다. 2010년에는 정재계 각 인사들이 모여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서울포럼을 시작하며 글로벌 시대의 경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 역사를 함께한 서울경제가 앞으로 펼쳐지는 종합 미디어 시대 진화를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